객관식 문제부터 쭉 풀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실무편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에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사를 설립했고요. 자본금 1,0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보통예금은 자산이 증가된 거고 대변에는 자본금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마스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단을 구입했고요. 현금이 나갔대요. 원단은 원재료니까 원재료 자산 증가.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둘 다 맞죠? 그 다음,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1억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빌려주었대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부채 증가가 아니고 사변엔 자산이 증가된 게 맞죠. 왜냐하면 대여금이라는 것도 또 다른 자산이지. 만기가 되면 직원은 회사에 1억을 갚을 예정이니까 나중에 부채 증가가 아니니까요. 답은 3번이고 이게 무슨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냈네요. 약속금을 발행해서 외상매입금을 결제했대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했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도 증가했죠. 같은 부채긴 한데 외상매입금은 감소하고 지급어음은 증가하고 계정이 달라지니까 이것 또한 붕괴하는 거고요. 문제가 좀 그러네요. 자, 일단 어쨌거나 3번. 아니, 그러냐는 것은 문제가 좀, 요건 좀 그래. 그지바스리 같아. 자, 1번은 3번이었고, 틀린 설명. 두 번째, 다음 자료를 가지고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기말재고를 구하래요. 선입이니까 먼저 매입한 걸 먼저 매출하는 방법이죠. 자, 200개가 200원이었는데 매출을 150개 냈대. 그러면 이때 150개 할 때 200원짜리를 그러니까 500원에 매출한 거지. 500원은 판매 단가지. 매입 단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150개는 200원짜리가 팔린 것으로.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이 상태로 남아있는 수량은 200개 중에 150개를 팔았으니까 50개가 있을 거고요. 50개는 200원짜리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00개를 300원 주고 샀대요. 질문이 뭐였냐면 기말재고니까 현재 기말재고는 50개 하고 100개죠. 그리고 이 50개는 개당 200원이 적용돼서 520 만원이고요. 얘는 100개고 300개 취득해서 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3만원. 그러면 두 개를 더한 4만원이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150개에 대응하는 토탈 기말재고 자산이 되죠.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고요. 뭐지? 자꾸 뭐지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너무 쉽잖아. 매출원가, 하여튼 뭐 전산력이 1급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뭐지라고 자꾸 얘기했냐면 합격률이 이게 막 34%라고 하기에는 1번, 2번은 너무 좀 쉬워가지고 쉽다는 얘기는 너무 문제가 허술하잖아요. 자, 3번.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뭐야 이게? 영업외 비용. 손상차손밖에 없네요. 개발비는 여러분 개발비는 비용도 아니잖아. 이거는 무형자산이잖아. 경상연구개발비는 제조원가가 될 수도 있고 판관비가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영업외 비용으로는 처리가 안 되죠. 소모품비도 제조원가가 되거나 판관비가 될 수 있지만 영업외 비용으로는 불가능하죠. 답은 3번. 그래, 이 문제는 괜찮아. 이 문제는 좀 그런데 방금 전에 그 두 문제는 조금 그랬어. 조금 약간 좀 그랬다. 자, 여기 잠깐만 여기 자리를 좀 칸이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 4번. 무형과 유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유형은 모두 감가하나? 그렇진 않지.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하죠? 무형 자산은 화폐성이에요? 무슨 화폐성이야? 비화폐성이지. 틀렸고, 무형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잖아요. 무형 자산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요? 네, 없어요. 답은 4번. 아, 힘 빠져. 자, 5번. 옳지 않은 것은 2월 1일에 시장성이 있는 주식 액면은 4,000원. 그러면 4,000원은 필요 없지. 우리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액면에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100주를 단기 보유 목적으로 4,200원 주고 샀대. 수수료가 2만 원이 있었대요. 지금 요거 100주하고 4,200원 곱한 금액이 원가가 되겠죠? 그랬다가 100주를 4,3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100주는
한 주당 100원의 이익을 취했네요. 그렇죠? 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자, 옳지 않은 것부터 봅시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이익은 만 원이 발생한다. 맞죠? 단기매매증권 처분할 때 수수료는 비용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이죠. 맞죠? 자,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얘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증가하죠. 근데 이 수수료 2만 원은 비용이잖아. 그럼 얘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죠. 그럼 비용이 2만 원이나 돼. 얘는 처분 이익이야. 그럼 비용이 만 원만큼 더 많다는 얘기는 비용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감소하지 않을까요? 그쵸?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감소하니까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증가한다가 틀린 말이지. 얘만 보면 증가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에서는 2만 원이라는 비용도 있었고 만 원이라는 수익도 있었어요.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단기 결산에 단기순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얘만 미치는 건 아니잖아. 얘도 미치게 되니까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부채 인식하는 요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게 이것이 정말 나갈 거라고 하는 확실히 있어야 된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처리하지 않아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석은 기재한다죠. 그쵸? 답은 4번. 요거는 좀 그런 우발부채와 관련된 부분까지 물어보니까 요 정도는 또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죠. 요 정도는. 7번 문제.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에 자본에 대한 설명 중에 잘못된 것. 자본은 소유주에 대한 남아있는 청구권이죠. 회사가 망해도 자본은 주주의 몫이 되는 거니까.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청산할 때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의 지분을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고요. 읽어보니까 이상하지 않잖아. 우리가 뭐 회계에서 공부하는 용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 번째,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죠. 맞죠?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기업의 시가와 실제적으로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답은 4번. 가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근데 가에 들어가는 금액이 뭐냐면 매출 총이익에서 얘를 빼면 영업이익이래. 그럼 얘가 말하는 건 판관비죠. 자, 이 중에 판관비를 계산하라는 뜻이야. 영업부 종업원의 급여 판관비 맞고 상거래의 채권의 대손상각비. 이거는 판관비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을 말하는 거죠. 상거래 외의 대손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X,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7만 원이 답이네요. 8번은 1번, 7번 7만 원. 자, 9번부터는 원가 문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거 아니지. 얘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이거죠. 틀렸고.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에다가 단기 원재료 순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이거 맞죠? 단기 총은 얘하고 바꿔치기 해야 되겠다. 그치? 1번하고 3번하고. 단기 총은 요렇게 더하는 거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총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공품. 1번하고 3번은 바꿔치기 하면 정답. 자,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면 되지. 아, 9번도 이상해. 일단 2번. 이게 산식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산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더하기 빼기를 이런 식으로 막 하진 않던데. 102회 문제 진짜 웃긴다. 자, 10번. 개별과 종합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적합하죠. 공정별 종합이죠. 원가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하죠. 개별 원가 계산이 적용되는 기업이 정유화학 제지업은 절대로 개별할 수 없죠. 개별은 한 개를 생산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주문받은 거지. 무슨 정유를 주문받아요. 공정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거죠. 10번은 4번이 틀렸고 11번 완성품 한산량인데 평균법이래. 평균법은요.
재료는 공정초기 가공은 균등 투입 해놓고 그러면 기초가 몇 개가 넘어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완성된 수량과 기말 제공품 수량을 환산하는데 재료비는 공정 전반에 거쳐서 균등 투입은 가공비고 재료는 공정 초기 투입이니까 300개하고 200개를 다 더한 게 재료비의 환산량이고 가공비는 300개에다가 200개를 50%로 환산해서 100개를 가산해서 400개라고 환산하는 답은 얘가 되는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1, 2, 3, 4라는 거야. 얘가 3이라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상호는 보조 부문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부 금액을 미리 결정해 놓고 배부하죠. 잠깐만.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부하므로 사전에 배부하는 금액? 이 사전에 배부한다는 이 말은 어느 공부를 할 때 나오는 거냐면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할 때 부르는 거고 상호 배부는 그냥 완전히 고려한다. 그래서 정확하다. 주고받은 X와 Y라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서 전체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이후의 금액을 먼저 만드는 거지. 이것을 사전에 배부한다라고 말하진 않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정상 원가 계산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미리 배부하는 방식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의미하는 거지. 이것과 이것은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안 되는 문구죠. 말도 안 되는 문구를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게 얘라면 나머지는 맞을 테니까 나머지가 맞는지 봅시다. 단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부한다. 맞죠? 직접은 보조끼리의 주고관계를 무시하는 방식이죠. 원가 계산은 얘가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이고 맞아요? 12번은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13번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나 영수 중에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자. 자, 아래 보면 외국에 공급했대요. 할 수 없죠. 발급 면제 대상 맞죠? 대상 맞죠? 무인 판매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행할 수 없죠.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해서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 공급.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면제 대상 아니죠. 얘는 이 사업장과 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고 공급으로 봐야만 납부와 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제도니까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간주임대로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증금이 한두 개겠냐고요. 서장훈이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얼마나 많은 금액이 있겠어요. 한 방에 집어넣는 건데 간주잖아. 그치? 발행할 수 없고. 답은 3번이 아닌 자, 발행해야 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4번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공급연월일은 아니고 작성연월일이 들어가야 돼. 품목은 필요 없어.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돼. 상호 성명 주소는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필요하고요. 이 중에 상호 필요하고 성명 필요한데 주소도 필요 없어. 이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4번 하나, 15번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은행이요 면세, 교육이요 면세, 주택 임대 용역 면세, 고속철도는 과세, KTX 부가세 냅니다. 이 중에 면세가 아닌 것은 얘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까지 모든 문제는 약간 힘이 빠져. 14번 같은 경우도 약간 힘 빠지네. 근데 힘이 빠지긴 하는데 잘못 걸릴 수는 있겠다. 그치? 대충 읽으면 이게 비슷해 보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힘 빠지긴 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문제를 또 풀 필요도 있고. 자, 객관식 15문제 이렇게 풀어보고요. 이제부터 실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은 프로그램이 어디 갔어? 102회 기출 열어주시고요. 아시죠? 거래처 등록 메뉴로 설정해서 뭐 별거 있을까? 그치?
그냥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커서 놓고 7171 이렇게 입력하고 회사 이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매출로 유형을 선택해요. 매출 유형.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와서 사업자 번호 12981-78690 하시고 도매, 뭐야, 대표자 이름에다가 도매가 들어갔네. 우편번호는 생략해도 되니까요. 그냥 입력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왜 이렇게 많아? 그치? 밑에다가 뭐 계산동을 입력하기도 하는데 뭐 상관없고 주소만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은 후딱후딱 등록을 해주시고 두 번째 채권 채무 거래처별 초기 2월 수정하는 문제요. 여기 자 들어와서 외상매출금에다 커서 놓고 우측 넘어가니까 대전전자는 300인데 밑에 목포전자가 빠졌네요. FE 목포전자 200 지금 화면에 안 보이죠? 그리고 다차가 맞았는지 확인. 자, 똑같아요. 외상매입금 커서 놓으시고 이제 우측에 갔더니 손노공상사는 150이 맞고요. 사호정 산업은 80이고요. 120만 원 저팔계 산업은 없어요. 그러면 삭제. 한 줄 날려요. 없애면 되니까. 마지막에 받으러움은 커서가 대구전자로 60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30이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조기 2월 입력.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뭐가 틀렸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짜자자자작 수정하래요. 수모품비가 판관비로 200이 많이 잡혔고 제조원가로 200을 집어넣으래요. 왔다리 갔다리 200 까고 200 넣고. 자 그러면 제조부터 열겠습니다. 원가부터 열게요. 여러분 근데 200끼리 주고받으면 당기순이익은 같은 거 아시죠? 계속 해왔던 거죠. 200끼리 주고받으면 원가 명세서에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달라지고 그 금액이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고 손익계산서에서 판관비에 있는 소모품비가 과대계상이 된 것을 차감하는 순간 여기에서 200과 손익계산서의 200이 일치가 되면서 당기순이익은 틀린 게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개 재무제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모품비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면 제조원가에다가 200을 추가로 집어넣으래. 그럼 300을 얼마로 바꾸면 됩니까? 200 넣으면 이제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200 넣으시면 안 되고 기존 300, 200을 추가로 집어넣으면 해당하는 금액은 500 되겠지? 500 되면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307180으로 바뀌었죠? 자, 그 금액을 들고 이제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자, 먼저 할 일은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에다가 305를 307 반영해주고 두 번째 할 일은 소모품비에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10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을 200을 까야 되니까 200을 까면 수정할 금액은 800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144970인데요. 당기순이익이 144970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수정하기 전과 수정한 후 제조원가와 손익계산서끼리의 차이는 있지만 당기순 이익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당기순 이익 이후에 잉여금 처분계산서나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여러분이 가서 수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춤 하시고 끝내면 되겠어요. 괜히 가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정보 등록은 끝냈고요. 지금부터는 일반 전표 입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객관식이 지금 이상했잖아요. 이유를 알았네. 그치? 보니까 일반 전표 7월 20일부터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해서 우선 상계하는 문제를 출제했네. 그렇지. 그래서 합격률이 낮았구나. 그랬나 보다. 자, 7월 20일자. 회사가 투자 자산으로 걸려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대요. 보통 예금 받았대요. 전년도 기말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했대요.
원래는 처음에 취득을 2,400에 했는데 전년도 기말의 공정가치가 2,800이었대. 그러면 전년도에 이런 붕괴했을 것 같은데 매도 가는 증권 차이가 나는 금액 400 증가시키고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400만 원 대변에 인식했는데 이게 BS 계정인 기타 포괄 손익 계정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그랬다가 나 오늘 처분하기를 2,900에 처분하는 거야. 시장성이 있으니까 전년도 기말에 평가를 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처분할 때 붕괴할 때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온 금액은 결국은 2,900이긴 하거든요. 근데 매도 가는 증권은 장부에 얼마 걸려 있을까요? 2,400을 2,800으로 바꿔 놓았을 테니까 2,800이 오겠죠? 그리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산 게 아니야? 처분할 때 죽는다. 3,300, 2,800.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잡히는 거죠. 500. 잠깐만 여기서 하고 나서 장부를 열어볼 거고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이거를 할 때 중간에 이 분계가 지저분해지기는 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게 전년도에 평가할 때 기타 포괄에 걸려 있다가 걔를 상계해야 되는 걸 분계로 보여주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분계하기 전에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은 이미 나왔다. 처음에 취득을 2,400에 했어. 마지막에 처분을 2,900에 했어. 500만 원 이익이야. 근데 500만 원 이익이 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년도 기말의 공정가치에 대한 이 차이 나는 평가 계정을 바로 평가 손익을 영업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BS 계정에 남겨놨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취득했을 때랑 처분했을 때 차이 나는 금액을 나는 진짜 손익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중간에 평가한 계정을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분개하지 않고요. 잠시 어디를 여냐? 치산표를 열어서 어디 갔어? 정말 매도 가능 증권이 2,800만 원이 있는지를 좀 확인할게요. 자, 투자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 여기 보시면 2,800 없죠? 잠깐 더블 클릭해보죠. 요거는 이번 연도에 산 거고 전년도에 넘어온 매도 가능 증권은 2,800. 요거죠, 요거. 전년도 거 받은 거 판 거야. 오늘은 12월 7일에 매입한 얘를 처분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800짜리 사라지고요. 기타 포괄 계정으로 가봅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400에 있는지. 여기 400 보이시죠? 장부에 있어야 그것을 내가 또 상계 처리할 수 있거든. 장부에 없는데 내가 상계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금액은 확인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할 건 투자 자산에 있는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계정 과목의 코드가 178이라는 거지. 178. 자, 그럼 분계를 이제 넘어와 볼게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은 돈은 2,900이고요. 대변 먼저 해볼게요. 178로 들어가는 매도 가능 증권은 2,800이야. 자, 근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차변에 있던 대변에 있던 금액을 400만 원만큼 반제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처분하는 시점에 한 번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그리고 계정 과목의 코드를 이 프로그램에서 얘는 또 잘 해놨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어떤 손익 계정이긴 한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300번대에 걸려 있지. 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 난 자본이야 얘기하는 거고. 처분 이익은 900번대잖아. 딱 보면 아는 거죠. 얘는 손익이야. 단기순 손익 계정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코드가. 자, 1번 문제는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계정이나 처분회계 처리를 잘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합격률이 뚝 떨어진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9월 26일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원재료를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사용했대. 이 원재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거는 우리가 알 바는 없겠지. 그냥 문제로 만든 거야. 자, 그러면
공장의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썼냐? 원재료를 끄집어 썼는데 원재료는 공장의 기계를 수리하는 용도로 쓰면 원래 안 되죠. 재료비로 사용해야 되죠. 제품 만드는 용도에. 근데 그렇게 안 써도 쓸 수 있지. 자, 그럼 첫 번째는 차변에 기계를 수리하는 용도로 썼으니까 우리 회사는 이게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가 된 거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500번대. 원래 대부분 여러분 수선비라는 비용은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수리를 요청하죠. 근데 우리는 돈이라는 자산이 아니라 원재료라는 자산을 가지고 썼나 봐. 다 자산이 소멸되는 건 똑같죠. 어떤 자산이냐 그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원재료가 이렇게 당장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걸어줘야 되는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은 8번 타개정 대체. 이 문제에서는 8번 타개정 대체를 거느냐 안 거느냐가 저 관건인 거야. 이게 걸리면 정답, 이게 안 걸리면 빵점. 금액은 그냥 이 금액을 분개하면 되니까 금액에 대해서 원가로 분개해야 되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고 수선비 처리하는 거 어렵지 않고. 자, 3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 100 토스트에서 생산직 종업원들을 위해서 토스트를 주문했고요. 돈이 나갔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대변에 현금 나갔어. 2만 원. 직원들이 먹었으니까 뭐 잡으면 돼요.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번대 복리 끝. 이거 가지고 부가세 신고하고 자시고 할 수 있냐 이거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를 뭐 바보로 하나. 이걸 누가 매일 매출에 입력해요.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일반 영수증인데. 그래서 영수증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토스트 안에는 매입세액이 있어요. 과세잖아요. 가공이잖아. 그치? 토스트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토스트 가게가 일반 과세자라면 매입세 공제 받지. 근데 처음부터 안 되지. 간이과세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 이렇게 둘로 이중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간이과세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102회 기출은 예전 기출이고 예전에 우리나라는 간이과세자가 항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간이과세자 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딱딱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생겨가지고 그 자가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전 기출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그러니까 신용카 이게 어떤 증빙으로도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기재가 되지 않은 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여러분이 또 응용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네 번째 문제죠. 11월 5일자. 전기에 대손이 확정돼서 충당금하고 깠는데 대전전자 매상매출금 50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대. 보통 예금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실무에서?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진 않죠.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안 나왔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들이 2회차에 엄청나게 많이 있네. 그래서 합격률이 낮았나 보다. 객관식은 좀 그지발세기 같고 실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자, 이때 전년도에 이미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현재 계정에 없어요. 이미 대손 처리한 거 또 받으면 쓰는 이름은 그냥 대손 충당금의 증가로 잡는다고 했는데 근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이었으니까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109번 얘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8일자 기계장치를 구입해서 2기 예정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1,03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는 2기 예정기간에 부가세 환급금을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게 매출세액이 대변에 있는 계정이니까 부가세 매출세액이 차변에 오고 대급금은 매입세액이고 정리할 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100이고 얘가 만약에 80이다. 그러면 20원만큼은 나중에 낼 세금.
미지급세금 걸었다가 나중에 납부하죠. 근데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180원이면 80원은 돌려받거든요. 그럼 당장 안 주고 뭐라고 적어 놓냐면 미수금 걸어 놓거든. 지금 이 얘기인 거야. 매입세액이 많아. 매출세액이 작아 상대적으로. 그러면 회사는 미수금 걸어 놨다가 나중에 그 미수금이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 날 분개한단 말이죠. 오늘 그 분개를 하라는 거야. 그 미수금으로 처리했는데 이 돈 들어왔다. 보통예금에. 그럼 보통예금에 차변에 대변에 뭐가 들어온 걸로 처리하냐? 미수금이. 그러니까 이 미수금의 회계 처리가 여러분에게 나온 적도 많지 않고 이것이 실제로 예금에 들어오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102회 기출은 여튼 특이하네요. 문제들이 조금 특이한 형태를 많이 출제했네요. 실기편에다가.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11월 30일자. 해외거래처 에이스에 수출을 11월 1일에 했던 외상매출금 2,000불 오늘 회수됐고요. 오늘 보통예금에 들어왔다요. 그날의 환율은 1,100원이었는데 오늘 돈이 들어오는 날의 환율은 1,150원이야. 환율이 늘어났네. 돈을 받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기겠죠. 자,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것부터 넣어보면 2,000불인데 1,150원 곱해시면 230. 근데 대변에 에이스로 걸어놓은 외상매출금은 220만 원이었겠다. 그치? 1,100원이 적용돼서 그날의 환율이 적용됐던 금액은 그러면 220인데 오늘은 230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이익이 났죠? 근데 이 거래는 기중의 차익이니까 외환 차익으로 외화 환산 계정 쓰시면 틀리는 거고 기중에 외화 거래로 이뤄내서 차손익이 생길 때는 외환 계정으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일반 전표를 풀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으로 갈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16일자 열어놓고 자, 한국마트에서 대표회사 신윤철이 업무무관 개인적으로 노트북 한 대를 부가세 별도 외상구입 전자세금 계산서 받음. 뭐 거래처 입력을 하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거래처는 대표이사 신윤철을 해당되는 가시급금 계정에다가 걸어주라는 뜻이고요. 자, 보세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두 번째, 부가세가 있죠? 그럼 세 번째, 매입세 공제가 된다. 그러면 51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불공.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업무무관 사용한 비용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죠. 이럴 때 이제 불공 쓰는 거고요. 이게 이제 노트북을 회사 업무상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 없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200 뭐 수량 하나 있고 단가가 있네요. 250에 부가세가 25만 원. 해당 거래처는 여기다가 이 세금 계산서를 나에게 공급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는 한국마트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표이사 신윤철을 걸어. 그러면 이제 빵점 처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래처는 한국마트한테 받은 세금 계산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아래쪽에 분개할 때 대표이사 신윤철을 걸으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신윤철을 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입력하는 건 상대방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대상자, 서로 신고 들어가는 대상자를 입력하는 거고 자, 전자 걸고 아래쪽에 왜 이게 불공이냐 물어보면 사업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대표이사가 가지고 가는 건 모든 건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거 2번 자동으로 걸리는 거 그냥 쓰시면 되겠다. 분계는 외상이니까 혼합을 좀 걸고 외상이니까 혼합 이렇게 걸어놓고 아래쪽에 이 모든 250만 원과 25만 원 다 더한 금액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여기를 신윤철로 걸어주란 뜻이에요. 다 주된 매입 채무 아니니까요. 기타 채무 미지급금으로 걸어주시고 이것도 꽤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가지급금은 꽤 많이 나오죠. 매회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월 21일자고요.
제품을 팔았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부가세가 있다. 이것은 그냥 하나. 11번 과세 매출. 제품 쓰시고 금액이 4천이고요. 부가세가 400이고요. 거래처는 송송 유통이고요. 전자 발행했으니까 전자 걸고 분계만 혼합. 자, 해놓고 제품 매출까지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 쓰시고 차변에 1,000만 원은 어음 받았는데요. 그 어음이 지주상사가 발행한 어음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양도를 받은 거죠. 자, 그럼 받으러 엄의 거래처는 누구를 바꿔주냐면 발행자 지주상사. 그러니까 이거지. 지주상사가 발행했다가 송송 유통해줬고 송송 유통이 나에게 또 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럼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건 지주상사 받으러 걸어주시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면 몽땅 다 외상매출금 걸어주시고 여기서 지주상사 거래처 바꾸는 거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11월 2일자 거래 공장 시설 보호를 위해서 CCTV 전자세금 계산서 받음 부가세가 있음. 자, 문제 없어요. 그쵸? 51번 과세 매입 걸어놓고 품목에 해당하는 거는 뭐 CCTV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고 이게 지금 부가세가 포함이니까 부가세 별도인 300을 입력해서 30만 원이 달라붙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330만 원이라는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주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틀리라고. 여러분 여기서 금액 이거 보자마자 여기다가 넣으면 33만 원이 달라붙는 구조잖아 얘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살짝 헷갈려서 넣었어. 그랬더니 포함이니까 쪼개져야 되는데 안 쪼개지는 걸 지금 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수정하면 되지. 별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금액을 입력할 때 실수는 하지 말자. 전자 받았죠? 전자 걸고 분계는 일단 혼합을 걸어놓고. 자, CCTV는 무슨 이름으로 처리하냐? 여기 안 나왔네요. 비품 처리할라 했거든. 그랬더니 시설장치라는 계정 과목이 있나 봐. 만들어 놨겠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대변해요. 30만 원은 현금 결제했대요. 나머지는요. 10달에 걸쳐가지고 뭐 할부로 결제했나 봐. 그럼 10달이든 뭐 12달이든 5달이든 외상이든 어음이든 주된 원재료가 아닌 나머지 모든 매입 채무는 주구장창 미지급금이니까 바뀌는 건 없죠. 대신 얘가 만약에 30회 만약에 장기다. 그럴 때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미지급금 조회할 때 장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할부 회차가요. 뭐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러면 장기 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미지급금으로 단기로 분류될 수 있도록 입력해 주시는 문제고 계정 과목을 이렇게 지문을 주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여기다가 비품 걸었다. 그러면 얼른 수정. 모르겠다. 끝까지 읽어보기. 마지막에 괄호가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11월 27일이고요.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본사 건물 지을 목적으로 기존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받아왔고 철거 비용은 3천만 원에 부가세가 10% 300만 원이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유형을 찾을 건데요. 첫 번째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두 번째는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공제가 된다.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 공제가 불가능하면 54번에 불공. 지금 여러분 이 문제는 재무회계 때 공부했던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 위에 쓰러져가는 건물이 있고요. 얘를 한꺼번에 취득한 다음에 이 건물은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토지를 사서 새 건물 지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토지와 이 쓰러져가는 건물을 사자마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건 지우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예전에 쓰러져가는 건물을 철거하죠. 그것을 우리가 구건물 철거 비용 이렇게 불렀죠. 이 구건물 철거 비용이 나간 거야. 그러면 이때 구건물 철거 비용은 회계 처리를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토지의 원가에 포함합니까?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죠. 답이 토지가 되거든요. 토지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거 철거했어. 그럼 뭐만 덩그러니 남아요? 토지. 왜 철거 비용이 나갔죠? 제대로 된 토지로 만들고 싶어서.
나는 이 건물 관심 없었거든. 쓰러져가는 화장실이었던 거야. 철거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 그러면 토지 관련 매입세 공제되나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토지 자체가 면세야. 그러니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유형이 54번에 불공이 돼요. 여기서 알고 있어도 혼자 문제를 만약에 시험 본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지? 꽤 여기서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구건물 철거 비용이요. 3천에 300만 원 있고요. 상대방 거래처가 앞에 가보니까 거래처의 이름이 철거야. 전자받았고요. 아래쪽에 불공제 사유. 토지랑 관련된 건 몽땅 다 답이 토지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야, 토지가 답이야. 근데 토지로 잡는 것은 뭐야? 자산.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걸 우리는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적인 지출. 토지랑 관련된 건 자본적인 지출. 토지 관련 자본적인 지출. 개정 과목은 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6번에다가 선택 하시고 이제 아래쪽에 분개하러 갑니다. 전부 다 토지예요. 결국은 3천만 원은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인데 그것도 토지. 300만 원의 매입수액은 공제가 안 되니까 그것도 토지. 죄다 토지.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대변에 돈 나간 것만 메꾸면 되겠지? 보통 예금으로는 이 중에 1,500, 나머지는 외상. 외상이니까 뭘 걸어요? 미지급금 걸어야죠. 주된 매입 채무 아닌 거니까. 지금 계속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지금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한 건 나오지도 않았지, 그치? 그런 거예요. 미지급금 진짜 다양한 케이스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 5번 가봅니다. 12월 1일자. 12월 1일자. 개인 소비자 권지우에게 제품, 부가세 별도해서 팔고 신용카드 결제 받음. 신용카드랑 관련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라는 뜻. 첫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내가 발행을 한 거죠. 제품 팔고요. 부가세 있고요. 그러면 매출의 유형은 17번 카가 매출이죠. 17번 카가 매출. 가끔 카가 매출인데 17번 카가를 걸지 않고 57번 카가를 걸어놓고 거래처가 안 뜬대. 여기서 말하는 거래처는 국민카드사를 넣어야 되는데 국민카드가 안 뜬다는 거야. 왜 안 뜨냐? 17번 카가를 걸어야 되는데 57번 카가를 걸어놓고 거래처가 안 뜬다는 거지. 당연히 안 들죠. 여러분, 매입의 카가를 걸면 내가 걸고자 하는 가맹점이 걸리겠냐고요. 조회가 안 되겠죠.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게 뭐냐? 내가 입력을 했는데 조회가 안 돼. 관련된 거래처가 조회가 안 돼. 풀이할 때는 답에는 다 있어. 그 얘기는 데이터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조회가 안 돼. 그건 한번 내가 뭘 입력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17번 카가를 걸어야 되는데 57번 카가 걸어놓고서 조회가 안 된다는 거야. 연습할 때요. 뭐 시험 보려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항상 11번 과세, 51번 과세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과세 라고 해버리면 뭔데 이게? 11번 과세는 매출 과세고 51번 과세는 매입 과세죠. 완전 다르죠.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찾아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17번 카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57번 카가, 17번 카가 완전 반대가 되거든요. 자료가 아예 달라지니까 17번 카가입니다. 자, 하시고 나서 이제 제품 쓰시고요. 카가는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는데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줬어. 그러면 포함 금액이 보이죠? 그냥 그 애를 넣어보세요. 원래 이렇게 해서 쪼개지잖아요. 그런 기능을 갖는 거니까. 상대방은 권지우라는 자에게 물건을 팔아먹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신용카드사 주해 보시면 국민카드 뜨나요? 네, 국민카드 선택. 다 가맹점이 뜨는 거고요. 분개는 카드를 걸고 아래쪽에 밑에 계정 과목을 보면 카드라고 할지라도 주된 매출과 관련된 채권에 외상 매출금이 걸리게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아 그랬구나. 외상 매출금 걸렸구나. 오케이 하고 부가세 예수금 걸리면서 제품 매출 걸렸고 수정사항 없고 외상 매출금에는 권지훈 나에게 결제를 했고 국민카드 결제만 남은 상태니까 국민카드가 거래처가 걸렸는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카가 매출 걸었고요. 6번 문제는
12월 20일자 딱 보자마자 뭐 얼마 될까? 수출 끝. 수출은 수출로만 거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대충 쓰시고 여기다가 금액을 넣을 때요. 지금 5,000달러를 수출했는데 계약한 날의 기준 환율과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 있는데 당연히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죠? 계약일은 무슨 상관이야. 그치?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써야지. 이해하고 이렇게 곱해서 공급가액, 원화금액 만드는 거죠. 592만 5천 원 나올 겁니다.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 수출신고번호 없음. 분계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 끝냈고요. 수정하는 문제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8월 25일자인데 지금 보니까 얘는 일반 전표인 것 같아. 부가세 예수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8월 25일자 열어놓고 봅시다. 1기 확정 부가세 납부세액과 가산세 16만 2,750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고 일반 전표에다가 세금과 공가, 비용 처리했대.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대체적으로 미지급금 걸어놓고 가산세만 세금과 공과금을 처리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돈이 나간 건 맞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무슨 이름으로 걸어놨을까? 아마도 미지급세금 걸어놨을 거고 그리고 이 가산세가 같이 나간 거니까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걸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은 수정사항이 없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이거 미지급세금으로 걸려있는지 확인하래요. 6월 30일자에 회계 처리를 해놨대. 반드시 들어가서 보셔야 돼. 얘가 미지급 금으로 처리를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자, 가보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22597 090이 걸려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방금 전에 나갔던 돈에는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가산세가 포함된 거고 원래 미지급 세금은 얘였던 거죠. 22597 090 얘고 나머지는 가산세고 분계가 틀렸네요. 자, 그럼 8월 25일자에 가시고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을 바꿀게요. 세금과 공과금에다가 얼마로 바꾸냐면 딱 가산세 부분 16만 2,750원으로 바꾸고 다시 밑에 칸에 차변에다가 미지급세금으로 계정 과목을 수정 추가하는 거 하시면 되겠다. 22597 090 이렇게 하면 딱 한 전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 전표가 만약에 1번하고 2번하고 요 번호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수정하다가 실수하면. 그러면 지워버리고 그냥 다시 정확하게 지우고 다시 하면 돼. 이 날짜에 이 분계가 있으면 답이니까. 자, 10월 17일자. 이 플러스로부터 구매한 스피커 대금 220, 보통예금 이체하고 일반 전표 상품으로 처리했으나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아온 거고 우리는 그것을 비품으로 처리할 거고 매입세 공제 받을 거래요. 똑같죠? 일반 전표에 입력한 전표가 사실은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상품으로 분계된 것도 틀렸지만 220만 원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도 다 틀렸지. 잡아서 삭제하고 동일한 날짜에 매입 매출로 들어갑니다. 10월 17일자로. 유형이 뭐죠? 현금 영수증을 받은 과세 매입은 61번 현과죠. 매입이니까 비품이라고 쓸게요. 220이니까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그 안에 200과 그 안에 20만 원이 자동으로 분리되겠죠? 이렇게 이 플러스 걸고요. 아래쪽에 이제 분계하러 내려가서 이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내가 원하는 과목은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었고 200만 원만 그리고 대변에 현금 결제했으니까 현금으로 대변에 마무리만 해주시고 아니다. 현금 아니고 뭐였죠? 보통예금이었구나. 이래 틀려. 보통예금 220.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서 매입 매출을 바꾸거나 오히려 반대로 원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일반 전표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뭐 왔다 갔다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수정하는 문제가
자, 결산 문제를 좀 볼까요? 결산 문제 3개인데요. 수동, 수동, 수동. 다 수동이다. 전부 다 직접 변표를 입력해야 되는 문제들이네. 자, 1번. 외상매입금 안에 상하이의 외상매입금 220. 걔는 2,000불.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1,120원으로 환율 바뀌었대요. 그럼 1,12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이날의 환율은 1,100원이었다는 뜻인데, 그치? 1,100원인데 1,120원이면 2,000불이 20원만큼 환율이 증가가 된 거죠. 4만 원만큼. 4만 원만큼 외상매입금을 늘켜주면 되잖아. 그치? 환율의 증가 때문에. 환율 증가 때문에 외상매입금을 증가시킬 거예요. 딱 4만 원만. 얘를 곱해가지고 또 빼기 하면 귀찮으니까 차이가 나는 것만 분기할 거니까. 자,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입금, 상하이 외상매입금, 대변으로 4만 원 증가. 근데 4만 원 증가된 이유는 외화는 그대로인데 환산해서 손실 난 거죠. 환율의 상승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거죠. 상대방에게 상환해야 될 원화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갚을 게 많아지잖아, 원화가. 그러나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모르지. 내년에 환율이 떨어질지도 모르죠. 실제로 상환하는 날의 환율은 오늘은 아니니까 환산만 한 거예요. 환산만. 자, 두 번째 문제. 7월 1일자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가 제조부 240, 영업부 150. 그런데 그것은 이번 연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래요. 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제조랑 판관이랑 구분돼서 회계 처리가 들어갔네요. 150은 800번대, 240만 원은 500번대. 근데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연도 6개월치는 이 안에 포함하는 게 맞지만 다음 연도 6개월분은 이 중에서 제하고 성급 비용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말에 하는 거지. 그러면 얼마를 죽일 건지 반반씩을 죽입시다. 자, 대변으로 500번대 보험료는요. 500번대 보험료가 240이잖아요. 240만 원 중에 절반씩만 반제하면 되겠죠. 딱 6개월이니까 기간이요. 500번대 보험료에서는 120 죽이고 800번대 보험료에서는 150만 원의 절반을 죽이면 되니까 75만 원을 죽이고요. 이 돈을 전부 다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반제 또 대체하는 문제였어요. 뭐 늘상 나오는 문제죠. 발생주의에 의한. 자, 3번. 9월 15일에 가수금으로 처리했던 255만 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253만 원은 인천의 외상매출금 회수고 나머지는 몰라서 영업외 수익 처리하래요. 9월 15일자를 한번 가봅시다. 가수금으로 거래처 없이 255만 원이 걸려 있어요. 대변에. 근데 오늘은 이유를 모르지만 아는 건 죽이고 몰라도 죽이고. 자, 차변으로 가수금을 먼저 반제를 하고 대변에 이 중에 일부는 외상매출금이었대. 인천한테 받은 거였는데 이날 몰랐고 오늘 그 금액은 253만 원이래. 나머지는 이유를 모른대. 나머지 이유 모르는데 당기순이익인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래. 그 이름이 하나밖에 없죠. 원인 모르는 수익, 자비익. 현금가 부족일 때 원인 모르면 자비익을 떨듯이 얘네들도 마찬가지. 가수금.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결산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 결산은 돌릴 문제가 없죠. 그럼 여기서 그냥 멈춤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동 결산을 가서 점표 추가를 한들 여러분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각각의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마다 이 점표가 입력이 되어 있기만 하면 각각의 점수니까 자동 결산은 돌리실 필요가 없고 마지막 문제 6번 1분기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를 물어보네요. 제품 매출을 조회해야 되고 월별로 비교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계정 과목이니까 총계정 원장이 편리하죠. 월별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원하는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열어놓고요.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이게 무슨 문제가 그래. 가장 많은 달은 얘, 가장 적은 달은 얘. 얘하고 얘를 빼기 하면 답이 되겠다. 그치? 근데 음수는 하지 말고 그냥 해서 빼기 한 금액 요거. 이 빼기 한 금액을 정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6 1 858
180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빼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1기 예정기간 중에 1월부터 3월까지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여기서 핵심은 고정자산이에요.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을 찾으래. 얘는 유일한 장부, 유일한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에서만 온리 가능합니다. 다른 장부는 안 돼요. 고정자산까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 부가세를. 자,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을 여시고 신용카드로 매입한,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럼 얘를 잘 찾아가 볼게요. 일단은 매입이잖아요. 여기서 봐야 되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대. 그러면 세금계산서 아니죠? 이 중에 세금계산서가 아닌데도 그 밖에 공제되는 14번이 요거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야. 신용카드로 결제한. 근데 신용카드로 찾았죠? 매입이죠? 찾았죠? 사업용 고정자산이래. 이게 고정자산이란 뜻이야. 마지막 공급가액을 물어봤어. 얘가 공급가액이고 얘는 세액이죠. 답은 350만 원. 선생님 여기 말고 다른 장부 없나요? 다른 장부 없어요. 온리 여기서만 확인할 수 있어. 신고서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고정자산의 매입을 물어본다. 고정자산의 매입을 물어본다. 내가 봤던 그 부가세 신고서상에 얘 또는 좀 과하게 보면 얘까지. 근데 요 고정 매입은 무엇을 수취했을 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정 매입. 요 고정 매입은 신용카드를 수취한 고정 매입.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군데가 있다. 그림으로, 이미지로 내가 어디서 얘를 봤었지? 그렇게 기억하셔야지.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장부조회니까. 자, 마지막 3번. 6월 한 달 동안 한일상해가 등장했어. 성격이 급하니까. 한일상해. 그럼 어디야? 거래처. 거래처의 금액이 궁금하다. 그러면 유일한 장부? 거래처 원장. 조회할 때 6월 중이에요. 그럼 6월은요. 6월 한 달만 말하는 거야. 1월부터 6월 조회하면 땡. 언제나 어떻게 기간을 열어야 되지? 그게 중요해요. 6월 한 달. 나는 외상매출금 중에서 다른 애들은 관심 없고 한일상해만 보겠다. 외상매출금 중에 회수한 게 얼마니? 근데 차변은 매출이 일어날 때 외상매출금이 발생이 되는 칸이고 회수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오면서 차변에 그날 현금이 들어오겠지. 그치? 이게 답이겠죠? 답은 1,000만 원.